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워야 할 밤이었습니다. 14살 소녀는 어두운 방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순백의 웨딩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심장은 극심한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 밤이 평생 잊지 못할 악몽으로 변할 줄은 몰랐습니다. 23명의 남자들이 한 명씩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축하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사적이고 굴욕적인 순간을 목격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녀가 사람이 아닌 검사 대상물에 불과하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녀는 어린 신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녀를 더러운 정치 게임의 한 조각처럼 대했습니다. 카트린은 울 수 없었습니다. 소리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충격으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 안에 있던 순진한 소녀는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은 몰랐습니다. 그 굴욕당한 소녀가 역사상 가장 위험한 여성 중 한 명으로 변모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수년 후 왕과 왕자들이 그녀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를 모욕했던 모든 이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카트린 드 메디치입니다. 역사는 그녀의 복수를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공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계속하기 전에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1519년으로 돌아갑니다. 이탈리아의 도시 피렌체에서 한 작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그 아이가 유럽 역사 전체의 흐름을 바꿀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는 카트린 드 메디치였습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강력한 가문 중 하나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처음부터 그녀에게 가혹했습니다. 그녀가 태어난 지 몇 주 만에 산후 합병증으로 어머니가 사망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아버지도 어머니를 따라 세상을 떠났습니다. 갓난 아기는 완전히 고아가 되었습니다. 카트린은 약한 자를 용서하지 않는 세상에서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러나 메디치 가문은 그녀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아이가 고귀한 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친척들은 그녀를 피렌체의 호화로운 궁전에서 키웠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하인들과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녀에게는 안아줄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또한 지켜줄 아버지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가진 것은 강력한 가문의 이름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이름만으로는 그녀의 작은 마음속 공허를 채울 수 없었습니다. 카트린은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를 철권으로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방의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카트린은 어린 시절부터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신뢰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사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귀족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음모를 꾸미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또한 어둠 속에서 남자들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는지도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르는 채였습니다. 이러한 가혹한 경험들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성격을 만들었습니다. 그녀가 8살이 되던 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렌체에서는 메디치 가문에 대항하는 폭력적인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은 궁전을 습격했습니다. 그리고 통치 가문에 속한 모든 이들을 죽였습니다. 어린 카트린 역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마지막 순간에 그녀를 구했습니다. 일부 충성스러운 하인들이 그녀를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수도원에 숨겼습니다. 카트린은 이 수도원에서 3해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차갑고 고요한 벽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카트린은 어린 수녀처럼 살았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수도원에서 카트린은 또 다른 가혹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약한 자에게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저 고아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녀에게 연민이나 다정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수녀들은 그녀에게 냉담했습니다. 삶은 가혹했고 박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험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3해 후 메디치 가문은 다시 권력을 되찾았습니다. 카트린은 수도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수도원에 들어갈 때의 순진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고 차가운 소녀로 변해 있었습니다. 비밀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1533년 그녀가 14살이 되던 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친척이었던 교황 클레멘스 7세는 그녀를 정치적 도구로 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끊임없는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교황은 평화를 이룰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해결책은 단순하면서도 가혹했습니다. 그는 카트린을 앙리 2세 왕자와 결혼시킬 예정이었습니다. 앙리 왕자는 프랑스 왕 프랑수아 1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결코 낭만적인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차가운 정치적 거래에 불과했습니다. 앙리 2세는 카트린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그녀를 경멸했습니다. 그는 그녀를 평범한 이탈리아 소녀로 보았습니다. 특별한 아름다움도 뛰어난 능력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앙리는 그의 정부 디안 드 푸아티에를 더 좋아했습니다. 디안은 앙리보다 20살이나 많았습니다. 디안은 아름답고 똑똑하며 교활했습니다. 그녀는 앙리의 마음을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카트린은 이 결혼 소식을 듣고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강력한 남자들의 손에 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그녀를 움직였습니다. 1533년 10월 카트린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길고 힘든 여정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녀가 알지 못하는 가혹한 운명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프랑스에 도착했을 때 왕실은 차가운 얼굴과 경멸하는 시선으로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아무도 이 결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귀족들은 카트린이 프랑스 왕자와 결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몰래 그녀를 비웃었습니다. 이탈리아 상인의 딸이라고 비하했습니다. 앙리 자신조차도 그녀에게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 카트린은 웅장한 마르세유 대성당에 서 있었습니다.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어떤 기쁨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옆에 서 있는 앙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그저 지루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의식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카트린이 무엇보다도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앙리와 함께 결혼방으로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몰랐던 것은 그날 밤 그녀를 기다리는 오래되고 잔인한 프랑스 전통이었습니다. 카트린은 남편과 단둘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왕실 전통에 따르면 귀족들이 결혼의 완성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 잔혹한 전통은 결혼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상속자가 왕자의 진짜 아들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카트린에게 이 경험은 14살 소녀가 겪을 수 있는 최악의 악몽이었습니다. 23명의 남자들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고위 귀족들과 왕자들 그리고 왕실 고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침대 주위에 서서 차갑고 무관심한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사생활이나 감정에 대한 어떠한 존중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동물원의 동물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왔습니다. 카트린은 그곳에 충격과 굴욕감으로 얼어붙은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소리 지르고 싶었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이 악몽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일어난 일은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모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영혼에 영원히 남을 상처였습니다.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였습니다. 카트린은 그 남자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얼굴을 기억 속에 새겼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소녀는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자리에는 복수를 다짐하는 차갑고 단호한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카트린은 침묵 속에서 맹세했습니다. 이 모욕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서 있던 모든 이들이 언젠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복수에는 인내와 시간, 그리고 힘이 필요합니다. 카트린은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필요하다면 수년, 수십 년이라도 기다릴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기회를 얻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 끔찍한 밤이 지나고
카트린은 차갑고 잿빛인 아침에 깨어났습니다. 그녀는 궁전의 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영원히 죽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어제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삶의 가혹한 현실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앙리는 그날 아침 그녀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보지도 않고 방을 나섰습니다. 그는 곧장 디안드 푸아티에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정부는 그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광경은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매주 반복되었습니다. 카트린은 이름뿐인 앙리의 아내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다른 여인의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디안은 카트린에 대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진짜 여왕인 것처럼 궁전 복도를 거닐었습니다. 반면 카트린은 배경 속 희미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첫 몇 달은 카트린의 마음에 납처럼 무겁게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한편 왕실은 대형 홀에서 축하하고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이 파티에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존재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귀족들은 복도에서 그녀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이탈리아 악센트를 비웃었습니다. 작은 키에 대해 조롱했습니다. 디안에 비해 아름답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인들조차도 그녀를 경멸했습니다. 그녀가 어떤 실질적인 권력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몰랐던 것은 카트린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림자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모욕을 마음속에 기록했습니다. 모든 비웃음을 새겼습니다. 모든 경멸의 시선을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마음속에 긴 이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자신을 모욕했던 모든 이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 이름들을 하나씩 지울 수 있는 때가 올 것을 알았습니다. 2해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3해가 지났습니다. 카트린은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왕과 왕자의 세계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성은 전혀 가치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카트린이 불임이라고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이 처음부터 큰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앙리의 아버지인 프랑수아 1세 왕조차 결혼 무효화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카트린을 제거하고 싶어 했습니다. 후계자를 낳을 수 있는 다른 공주로 그녀를 대체하려 했습니다. 이 시기는 카트린의 삶에서 가장 암울한 기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발밑의 땅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노력했던 모든 것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절망에 굴복하는 대신 그녀는 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해결책들이 아무리 기괴하거나 비전통적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녀는 마법사들과 점술가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고대의 의사들도 만났습니다. 그들은 약초와 마법의 물약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시도했습니다. 모든 처방과 모든 기이한 의식을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프랑스에 남는 것이 오직 한 가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후계자를 낳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1544년 결혼 후 온전히 10해가 지난 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카트린은 임신하여 처사들 프랑수아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는 그녀와 왕실에서 추방되는 것을 막는 유일한 방어선이었습니다. 프랑수아 1세 왕이 아기를 보았을 때 그는 처음으로 카트린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카트린은 한 명의 아이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9명의 아이들을 더 낳았습니다. 총 10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녀를 제거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맞서는 10개의 방어선이었습니다. 새로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카트린의 힘은 조금씩 커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왕실 후계자들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앙리는 그녀를 사랑이나 존경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왕실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그녀를 방문했습니다. 그러고는 디안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더 나쁜 것은 디안 자신이 카트린의 삶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디안드 푸아티에는 앙리에 대해 기묘하고 무서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앙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은 먼저 그녀와 상의되었습니다. 심지어 카트린의 아이들 양육에서도 디안이 개입하여 명령을 내렸습니다. 카트린은 자신의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싫어하는 여인의 영향 아래에서 자라나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은 척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인내가 칼보다 강한 무기임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1547년 프랑스와 1세 왕이 사망했습니다. 갑자기 앙리가 프랑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카트린 또한 프랑스의 왕비가 되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진정한 왕비였을까요?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왜냐하면 디안 드 푸아티에가 여전히 마쿠에서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트린의 머리에 놓인 왕관조차 그녀에게 어떤 실질적인 힘도 주지 못했습니다. 카트린은 권력 없는 왕비로서 15해를 더 살았습니다. 그녀는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외국 대사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왕비로서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자신만의 궁전에 갇힌 죄수였습니다. 매일매일이 그녀에게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남편인 왕은 정부의 품에 안겨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카트린은 결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운명이 언젠가 그녀에게 기회를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순간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정말로 그 순간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날에 찾아왔습니다. 1559년 여름 파리에서는 성대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앙리 왕의 딸 결혼을 기념하는 왕실 행사였습니다. 궁전은 유럽 전역에서 온 손님들과 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완전히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앙리 왕은 결투와 기마술을 무엇보다도 사랑했습니다. 그날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기마 경기 대회에 직접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일 뿐만 아니라 용감한 기사임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번쩍이는 갑옷을 입고 자신의 백매에 올라탔습니다. 군중의 환호성 속에 경기장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40살이었지만 여전히 강하고 무적의 젊은이라고 느꼈습니다. 카트린은 왕실 관람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남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수할 기회를 얻기 전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디안 드 푸아티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마치 그곳의 주인인 양 자신감 있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비단 손수건을 흔들었고 그는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이 광경은 늘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카트린은 그로 인한 고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앙리는 쉽게 승리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대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도 승리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하며 환호했습니다. 왕은 최고의 행복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대결 후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카트린은 몸에 이상한 한기가 스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잿빛으로 변하며 우울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검은 까마귀 한 마리가 왕실 관람석 가장자리에 앉아 섬뜩한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이것이 나쁜 징조였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는 징조였습니다. 그러나 카트린 외에는 아무도 이 까마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이 불길한 느낌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은 계속 그녀를 쫓았습니다. 몇 분 후 전령이 세 번째 대결을 알렸습니다. 이번 앙리의 상대는 젊은 기사였습니다. 이름은 가브리엘 드 몽고메리였습니다. 그는 왕실 경비대장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뛰어난 기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짜 대결에서 왕과 맞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브리엘은 사과하고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앙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 앞에서 자신이 왕이며 대결을 명령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브리엘에게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긴 창을 들었습니다. 경기장 반대편에 섰습니다. 심판이 호각을 불었다. 두 기사는 엄청난 속도로 서로를 향해 돌진했다. 말발굽 소리는 경기장을 천둥처럼 울렸다. 그들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며 지켜보았다. 한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다. 가브리엘의 창이 앙리의 방패에 엄청난 힘으로 부딪혔다. 그것은 산산조각 났다. 그러나 부서진 창에 길고 날카로운 나무 조각 하나가 공중으로 이상하게 날아갔다. 이 조각은 앙리의 투구 틈새를 통해 들어갔다. 그것은 그의 오른쪽 눈을 직접 꿰뚫었다. 앙리는 돌처럼 말에서 떨어졌다.
그는 끔찍한 소리를 내며 땅에 부딪혔다. 부서진 그의 투구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다. 경기장 전체는 오랜 시간 동안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다. 아무도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었다. 그러고 나서 갑자기 경기장은 비명과 엄청난 혼란으로 터져 나왔다. 귀족들은 자리에서 내려와 왕에게 달려갔다. 디안드 푸아티에는 히스테리컬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다. 의사들은 앙리에게 급히 달려갔다. 그들은 부상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즉시 알았다. 한편 카트린은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녀는 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울지도 않았다. 그녀는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응시했다. 카트린은 땅에 쓰러진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그녀의 안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그녀는 슬픔도 충격도 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이것은 그녀가 수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다. 그녀는 희망을 느꼈다. 부상당한 왕을 궁전의 방으로 옮겼다. 의사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들은 그의 눈에서 나무 조각을 제거했다. 그러나 상처는 깊고 감염되어 있었다. 앙리는 열흘 동안 살아남았다. 그러나 그것은 극심한 고통의 열흘이었다. 그는 밤낮으로 고통의 비명을 질렀다. 그의 상처에서는 썩는 냄새가 났다. 모두가 죽음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알았다. 디안드 푸아티에는 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울면서 그에게 살아달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카트린은 그의 방에 자주 가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에 한두 번 갔다. 그를 묵묵히 바라보다가 떠났다. 모두가 그녀가 충격에 빠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진실은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다음 행보를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었다. 1559년 7월 10일 앙리 2세 국왕이 서거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다. 그와 함께 완전한 시대가 끝났다. 그의 아들 프랑스와 2세는 겨우 15살이었다. 그는 프랑스의 새로운 왕이 되었다. 그러나 프랑스와는 약하고 병약한 아이였다. 그는 스스로 통치할 수 없었다. 그리고 이때 카트린이 평생을 기다려온 순간이 시작되었다. 앙리의 죽음 후 카트린이 한 첫 번째 일은 충격적이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디안드 푸아티에를 자신의 개인 집무실로 불렀다. 디안은 여전히 검은 상복을 입고 들어왔다. 그녀의 눈은 울음으로 부어 있었다. 디안은 카트린이 위로를 전하기 위해 자신을 불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디안은 완전히 착각했다. 카트린은 얼음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조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카트린은 디안에게 모든 보석과 궁전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리고 즉시 궁전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디안은 말을 잇지 못하고 망연자실해 서 있었다. 카트린이 20년 동안 경멸했던 여인, 그녀가 약하고 순종적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이었다. 이 여인은 이제 진짜 여왕의 눈으로 디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디안은 항의하려 했다. 그러나 카트린은 손을 들어 그녀를 침묵시켰다. 이번에는 카트린이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다. 디안은 수년 동안 그녀를 모욕했다. 그녀는 카트린이 어둠 속에서 우는 것을 지켜보며 고통을 비웃었다. 디안은 카트린에게서 남편을 빼앗고 존엄성을 짓밟았다. 이제 카트린의 차례였다. 디안은 그날 궁전에서 쫓겨났다. 그녀는 모든 것을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다. 그녀는 먼 유배지로 가서 살게 되었다. 20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프랑스를 지배했던 여인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다. 반면 결혼식 날 모욕당했던 카트린은 마침내 프랑스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진정한 복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이제 카트린은 프랑스의 진정한 왕좌에 앉아 있었다. 그러나 평범한 왕비로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섭정이었다. 그녀의 아들 프랑스와 2세는 너무 어리고 약했다. 이것은 그녀가 프랑스의 모든 권력을 가졌다는 의미였다. 모든 결정은 그녀를 먼저 거쳤다. 모든 법률은 그녀의 동의로 공포되었다. 왕궁의 모든 사람은 그녀를 두려워하게 되었다. 아무도 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두려움이었다. 그러나 카트린은 단순히 권력만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에 자신을 모욕했던 모든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었다. 그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녀는 그 불길한 밤을 기억했다. 그것은 그녀의 결혼식 밤이었고 23명의 남자들이 그녀의 방에 서 있었다. 그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씩 기억했다. 몇몇은 이미 죽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영향력을 누리고 있었다.
카트린은 그들에게 자신들이 한 일을 상기시켜줄 때가 왔다고 결정했다. 카트린이 첫 번째로 표적으로 삼은 인물은 몽모렌시 공작이었다. 그는 프랑스에서 가장 강력한 귀족 중 한 명이었다. 이 남자는 그녀의 굴욕을 목격한 23명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그때 차가운 얼굴로 미소 지었다. 마치 자신과 상관없는 연극을 보는 듯했다. 이제 20년이 지난 후 그에게 왕비로부터 메시지가 왔다. 그녀는 그에게 즉시 궁전으로 오라고 요청했다. 공작은 평범한 정치적 조언에 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착각했다. 그가 알 현실로 들어섰을 때 그는 카트린이 왕좌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긴 검은 드레스를 입고 머리에는 황금 왕관을 쓰고 있었다. 그녀는 어떤 온기나 자비도 없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카트린은 조용하지만 위협적인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결혼식 밤을 기억하는지 물었다. 그녀는 그가 마치 우리 안의 동물처럼 자신을 바라보며 어떻게 서 있었는지 물었다. 공작의 얼굴은 갑자기 창백해졌다. 그는 들은 바를 부인하려 했다. 그러나 카트린은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녀는 즉시 경비병들에게 그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반역죄로 기소되었다. 이것은 완전히 조작된 혐의였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공작은 파리에서 멀리 떨어진 어두운 성에 투옥되었다. 그곳에서 그는 어둠과 고독 속에서 마지막 날들을 보냈다. 그는 그 밤과 자신이 한 일에 대한 후회를 기억했다. 그는 몇 달 후 죽었다. 그는 카트린이 원했던 대로 외롭고 잊힌 채 죽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그녀에게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의 명단에는 더 많은 이름이 있었다. 많은 빚이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 다음은 빌리에르 백작이었다. 이 남자는 왕궁에서 그녀의 이탈리아어 억양을 공개적으로 비웃었다. 그는 그녀가 진정한 프랑스인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가 왕비가 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제 카트린은 그를 궁전으로 다시 불러들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를 어떤 것으로도 고발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그저 그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그는 왕궁에서 영원히 추방되었다. 백작은 그녀에게 간청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그러나 카트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말했다. 이제 우는가? 내 고통을 비웃을 때는 당신의 눈물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 남자는 굴욕 속에서 발을 질질 끌며 쫓겨났다. 마치 수년 전 그녀가 모욕당했던 것처럼 말이다. 하나씩 차례로 카트린은 자신에게 해를 끼친 모든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재산을 잃었다. 또 어떤 이들은 투옥되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의문의 상황 속에서 사라졌다. 아무도 그들을 찾지 않았다. 왕궁은 새로운 왕비가 만만히 볼 여인이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는 잔인하고 영리했다. 그녀는 어떤 증거도 남기지 않고 복수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카트린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몰두하는 동안 그녀의 아들 젊은 국왕 프랑수와 2세는 심각한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항상 허약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그의 건강은 끔찍하게 나빠졌다. 그는 끔찍한 두통 발작을 겪었다. 또한 내리지 않는 심한 열에 시달렸다. 그는 때때로 피를 토하기도 했다. 의사들은 모든 것을 시도했다. 그러나 그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었다. 1560년 12월, 겨우 1년 반의 통치 후 프랑수와 2세가 사망했다. 그는 겨우 17살이었다. 프랑수와의 죽음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그러나 카트린에게는 충격이 아니었다. 그녀는 아들이 병약하여 오래 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준비해왔다. 그의 죽음 후 그녀의 둘째 아들 샤를 9세가 프랑스의 왕이 되었다. 그러나 샤를은 그의 형보다 어리고 약했다. 그는 겨우 10살이었다. 그는 겁먹고 혼란스러워하는 아이였다. 이것은 카트린이 다시 한번 섭정이 되었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강력한 권력을 가졌다. 이제 그녀가 원하는 대로 통치하는 것을 막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당시 프랑스는 폭발 직전이었다.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 사이의 종교 전쟁이 나라를 찢어놓고 있었다. 매일 거리에서는 학살이 벌어졌다. 매주 새로운 음모가 있었다. 더러운 정치 게임을 할 줄 알았던 카트린은 이 갈등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는 양측을 서로 대항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때로는 가톨릭교도를, 때로는 개신교도를 지원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전체를 불태우더라도 상관없었다. 그러나 이 모든 정치적 책략은 카트린의 완전한 복수심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 어두운 밤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녀의 명단에는 아직 지워지지 않은 이름들이 남아 있었다. 이들 중에는 로렌 추기경이 있었다. 그는 가톨릭 교회에서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성직자였다. 이 남자는 그녀의 굴욕을 목격한 23명 중 한 명이었다. 그는 거만한 얼굴로 그곳에 서 있었다.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살펴보는 듯했다. 더욱 나쁜 것은 그가 과거에 디안 드 푸아티에의 열렬한 지지자 중 한 명이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추기경은 매우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는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는 바티칸에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종교를 모든 공격에 대한 방패로 사용했다. 그러나 카트린은 그보다 더 영리했다. 그녀는 그를 직접 공격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내부에서 그를 파괴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카트린은 교회 내에서 추기경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의 재정적 부패에 대한 소문이었다. 그리고 왕궁 여성들과의 수상한 관계에 대한 소문도 있었다. 이 모든 소문이 사실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의 지위를 느리고 꾸준하게 흔들기에 충분했다. 추기경의 영향력은 서서히 약해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다. 교회 자체도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가 자신을 방어하려 했을 때는 이미 늦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었다. 소문은 이미 들불처럼 번져나갔기 때문이었다. 결국 그는 대부분의 교회 직책에서 사임해야 했다. 그는 고립과 쓰라림 속에서 마지막 해들을 보냈다. 카트린은 그를 직접 건드리지도 않았다. 그녀는 말과 속삭임으로 그를 파멸시켰다. 그러나 그녀를 모욕했던 남자들에게 복수하는 것이 그녀가 하는 일의 전부는 아니었다. 카트린은 또한 권력과 영향력의 제국을 건설하고 있었다. 이는 프랑스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녀는 외국 대사들과 비밀 회의를 가졌다. 아무도 모르게 거래와 동맹을 체결했다. 그녀는 국고를 통제했다. 원하는 사람에게 돈을 분배하고 원치 않는 사람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녀는 자비 없이 자녀들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딸들을 유럽의 왕들과 왕자들에게 시집 보냈다. 심지어 그녀의 아들 왕들도 그녀의 손안에 있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 샤를 9세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어머니를 두려워했다.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이 내뱉는 모든 말을 주시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려 할 때 그녀는 한 번의 눈빛으로 그가 틀렸음을 보여주었다. 왕은 이름뿐이었다. 진정한 통치자는 카트린이었다. 그러나 이 모든 권력에도 불구하고 드문 순간들이 있었다. 카트린은 후회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가끔 밤에 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한때의 작은 소녀를 기억했다. 단순하고 행복한 삶을 꿈꾸었던 소녀였다.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과 안전하게 자라는 아이들을 꿈꾸었다. 그러나 그 소녀는 오래전에 죽었다. 결코 잊을 수 없는 결혼식 밤에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잔인하고 복수심에 가득 찬 여인이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거리에서 자신의 이름을 저주한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다. 사랑과 존경은 그녀가 추구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권력과 두려움 그리고 복수를 원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얻었다. 1570년 모든 것을 다시 바꾼 일이 일어났다. 샤를 9세가 의문의 상황에서 갑자기 사망했다. 이 상황은 모두가 카트린이 연루되었다고 의심하게 만들었다. 샤를은 어머니에게 반항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의 생애 마지막 몇 달 동안 일어난 일이었다. 그는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려 노력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 의사들은 진단할 수 없었다. 그는 피를 토하며 죽었다. 그의 형이 죽었던 것처럼 말이다. 그는 겨우 24살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가 결핵으로 죽었다고 말했다. 다른 이들은 그가 독살당했다고 속삭였다. 그러나 아무도 감히 카트린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못했다. 샤를의 죽음 후 그녀의 셋째 아들 앙리 3세가 프랑스의 왕이 되었다. 앙리는 그의 두 형제와는 완전히 달랐다. 그는 영리하고 강했으며 야심찬 인물이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카트린은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과 마주했다. 앙리 3세는 어머니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는 어머니의 손안에 있는 꼭두각시가 될 생각은 없었다. 그는 자신만의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때때로 그녀의 조언을 무시하기도 했다. 이것은 카트린을 몹시 화나게 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앙리는 백성과 귀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누렸기 때문이었다. 그를 제거하려는 어떤 시도도 혁명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그러나 카트린에게 더욱 나쁜 것은 프랑스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는 점이다. 종교 전쟁은 절정에 달했다. 학살이 매일 벌어졌다. 가톨릭교도와 개신교도는 거리에서 자비 없이 서로를 죽였다. 더욱 나쁜 것은 종교 파벌의 지도자들이 왕좌 자체를 탐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극단적인 가톨릭교도들의 지도자 기즈 공작이 있었다. 그는 왕을 지배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개신교도들의 지도자 앙리트 나바르가 있었다. 그는 왕좌를 차지할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카트린은 자신의 옛날 게임을 하려 했다. 한쪽을 다른 쪽에 대항하게 지원했다. 그러나 상황은 그녀의 통제를 벗어났다. 갈등은 그녀 자신보다도 그 누구보다 더 커졌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카트린의 건강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노인이 되어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60세를 넘었다. 그녀의 몸은 그녀를 배신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그녀의 신체적 힘은 나날이 약해지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끝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리고 복수하고 싶은 특별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운명은 그녀에게 가혹한 놀라움을 숨기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움이었다. 1582년 여름, 그녀에게 번개처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그녀의 넷째 아들 앙주 공작이 갑자기 네덜란드에서 사망했다. 그는 그녀의 막내 아들이자 가장 약했던 아들이었다. 그는 저지대 국가의 왕이 되려 노력하며 그곳에 갔었다. 그러나 그는 처참하게 실패했다. 그는 병들고 좌절한 채 프랑스로 돌아왔다. 그리고 몇 주 후 사망했다. 이 죽음은 카트린에게 가혹한 타격이었다. 왜냐하면 그녀가 가장 좋아했던 아들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에게 사랑과 다정함을 보여주었던 유일한 아들이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카트린은 진정한 눈물을 흘렸다. 그것은 나약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대신 자신이 세운 모든 것이 눈앞에서 하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깨달은 여인의 눈물이었다. 그녀의 아들들은 죽어갔다. 그녀의 아들 중 3명이 프랑스를 통치했다. 그들은 모두 후계자를 남기지 못하고 젊은 나이에 죽었다. 유럽 왕들에게 시집 보냈던 그녀의 딸들은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비극으로 가득했다. 카트린은 오래된 저주가 자신의 가족을 쫓고 있다고 느꼈다. 그 불길한 밤에 시작된 저주였다. 그녀가 결코 잊을 수 없었던 자신의 결혼식 밤이었다. 그녀는 어두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모든 복수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감수할 만큼 복수가 가치 있었을까요? 그러나 카트린은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물론 아니었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후회하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녀는 어두운 길을 걸어왔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끝까지 가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완전히 폭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극단적인 가톨릭 교도들의 지도자인 드기즈 공작은 매우 강력해졌습니다. 그는 앙리 3세 국왕을 위협하기 시작할 정도였습니다. 드기즈는 파리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그는 추종자들의 군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가 진짜 왕인 것처럼 환호했습니다. 앙리 3세는 굴욕감과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는 급진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588년 12월에 국왕은 드기즈 공작을 블루아 성으로 불렀습니다. 이 만남은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드기즈는 아무런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과 인기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것은 앙리 3세가 끔찍한 일을 계획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드기즈가 회의실로 들어섰을 때 왕실 경비대 한 무리가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단검으로 그를 여러 번 찔렀습니다. 결국 그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프랑스 전체를 공포에 떨게 했던 그 남자는 몇 순간 만에 죽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도살당한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악화시켰습니다.
극단적인 가톨릭 교도들은 프랑스 전역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국왕에게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파리 또한 앙리 3세에게 맞서 봉기했습니다. 그를 수도에서 추방했습니다. 국왕은 다른 도시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지지해 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카트린은 이 모든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국왕은 자신의 나라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혼돈이 프랑스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그녀는 개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톨릭 지도자들과 협상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철권으로 프랑스를 다스렸던 여인은 이제 그저 늙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힘도 없었고 무력했습니다. 1589년 1월 5일 결국 끝이 찾아왔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는 차가운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하인들을 부르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약하고 끊어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급히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심한 심장마비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상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들인 앙리 3세 국왕이 그녀의 방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약한 힘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에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러나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그의 눈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후회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흘린 모든 피에 대해 미안하다고, 저지른 모든 잔인함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입니다. 혹은 그에게 경고하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복수는 결코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했는지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카트린은 마지막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프랑스 역사의 한 시대 전체가 그녀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69살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길었습니다. 고통과 권력, 그리고 복수로 가득했습니다. 그녀가 죽었을 때 많은 이들이 그녀를 위해 울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화려한 왕실 장례식도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빠르게 조용히 묻혔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가능한 한 빨리 그녀의 이름을 잊고 싶어 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몰래 축배를 들었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는 결코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두렵고 미움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검은 여왕, 이탈리아 마녀, 그리고 프랑스를 독살한 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카트린은 유럽 역사상 가장 강력한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녀들을 통해 수십 년 동안 프랑스를 통치했습니다. 그녀는 능숙하게 정치 게임을 펼쳤습니다. 그녀와 견줄 만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권력은 그녀에게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외로움과 고통, 복수로 가득 찬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죽음과 함께 발루아 왕조도 막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아들인 앙리 3세가 그녀의 죽음 후 몇 달 만에 살해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극단적인 수도승의 손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독이 묻은 단검에 찔렸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 비명을 지르며 죽었습니다. 그의 죽음과 함께 프랑스의 왕위는 다른 가문으로 넘어갔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카트린의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전설과 이야기는 수세기 동안 전해졌습니다. 그녀가 흑마법을 사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비밀 약물로 적들을 독살했다고도 합니다. 그녀는 궁전 안에 숨겨진 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방은 독과 독이 묻은 단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은 오늘날까지 프랑스의 성들을 떠돈다고 합니다. 그녀의 삶에서 찾지 못한 안식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들 중 많은 부분은 과장이었습니다. 그저 전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진실만으로도 카트린 드 메디치라는 이름은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이름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트린의 삶에서 가장 어두운 장 중 하나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아직 충분히 자세히 다루지 않은 부분입니다. 때는 1572년 여름이었습니다. 카트린이 그녀의 전 역사상 가장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때였습니다. 그 범죄는 그녀의 이름이 영원히 저주받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동맹국들조차 그녀를 두려움과 공포로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당시 프랑스는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이는 끊임없는 종교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의 지도자인 앙리 드 나바르는 파리로 왔었습니다. 그는 카트린의 딸 마르그리트와 결혼하기 위해 파리에 왔습니다. 이 결혼은 양측 간의 평화를 이루려는 카트린의 시도였습니다. 적어도 그녀는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수천 명의 프로테스탄트가 왕실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파리에 왔습니다. 도시는 그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들은 자랑스럽게 거리를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왕실의 초청으로 왔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카트린은 완전히 다른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너무 강력해졌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아들인 샤를 9세 국왕을 지배할 수도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콜리니 제독이라는 프로테스탄트 고문이 있었습니다. 콜리니 제독은 고귀하고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샤를 국왕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샤를은 어머니보다 콜리니를 더 신뢰했습니다. 이것은 카트린이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제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사고처럼 보이도록 만들었습니다. 8월 2일 카트린은 전문 암살자를 고용했습니다. 그녀는 콜리니 제독을 쏘도록 암살자를 고용했습니다. 암살자는 한 집의 창문에서 총을 쏘았습니다. 그러나 총알은 계획대로 심장을 맞히지 못했습니다. 콜리니를 팔에만 맞췄습니다. 콜리니는 죽음을 모면했습니다. 이것은 치명적인 실수였습니다. 콜리니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을 즉시 알았습니다. 그는 왕실이 시도 뒤에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프로테스탄트들은 심하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은 정의를 요구하고 복수를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트린은 자신이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프로테스탄트들이 자신이 암살 시도 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반란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들은 그녀와 모든 왕실 가족을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카트린은 실수를 기회로 바꾸기로 결정했습니다. 8월 23일 밤 그녀는 아들인 샤를 9세 국왕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샤를이 콜리니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깨어 있었고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인위적인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에게 말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우리 모두를 죽일 계획을 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콜리니가 왕위를 차지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이 오늘 밤 궁전을 공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죽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샤를은 나약하고 쉽게 영향을 받는 젊은이였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찬 눈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샤를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카트린은 은밀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밤 그들의 지도자들을 죽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위협을 영원히 끝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샤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이성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유럽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학살 중 하나가 될 명령을 내렸습니다. 1572년 8월 24일 한밤중에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제르맹 로제루아 교회의 종들이 어둠 속에서 불길한 소리를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인 가톨릭 교도들이 기다리던 신호였습니다. 순식간에 무장한 폭도들이 파리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들은 프로테스탄트들의 집을 하나하나 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을 침대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들은 자녀들과 아내들 앞에서 남자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은 검과 단검으로 남자들을 찔렀습니다. 시신들을 창문 밖으로 던져 거리로 내버렸습니다. 피는 파리의 골목길을 강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여인들과 아이들의 비명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들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침대에서 부상을 입고 있던 콜리니 제독이 가장 먼저 살해당했습니다. 암살자들이 그의 방에 침입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죽을 때까지 여러 번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창문 밖으로 던졌습니다. 시신은 거리에 떨어졌습니다. 폭도들이 그 주위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살은 지도자들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파리의 모든 프로테스탄트에게까지 확산되었습니다.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말입니다. 심지어 갓난아기들도 아무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극단적인 가톨릭 교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함으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마치 그들이 인간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학살은 파리에서 3일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다른 도시들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학살로 10,000명에서 30,000명의 프로테스탄트들이 살해당했습니다. 이는 유럽 역사상 최악의 종교 학살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날까지 성 바르톨로모 축일 학살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카트린은 이 모든 것을 그녀의 궁전 창문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시신과 피로 가득 찬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어떤 후회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생각에는 왕좌를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보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깨닫지 못한 것은 이 학살이 그녀의 이름을 영원히 더럽힐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파리에서 일어난 일에 유럽 전체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왕들과 왕자들은 프랑스에 강력한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유럽 전역의 프로테스탄트들은 카트린과 프랑스 왕실에 복수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가톨릭 교도들조차 파리에서 벌어진 잔혹함에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카트린은 이 모든 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결국 자신을 정당화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그녀를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 역사상 가장 미움받는 인물 중 한 명으로 그녀를 규정했습니다. 학살에 동의했던 그녀의 아들 샤를 9세는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 끔찍한 밤 이후로 그는 결코 정상적으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악몽의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꿈속에서 살해당한 무고한 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의 귓께는 그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서서히 정신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건강은 무섭게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곳에서 피가 보이고 낮에도 비명소리가 들린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학살 2년 만에 샤를은 죽었습니다. 그는 정신적, 육체적 고통 속에서 피를 토하며 죽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카트린은 눈앞에서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떤 후회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뒤틀린 마음 속에서 샤를은 나약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진정한 통치자라면 무너지지 않고 어려운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샤를에게는 여전히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카트린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샤를이 죽은 후 앙리 3세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카트린은 그가 형보다 더 강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프랑스는 그녀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명령한 학살은 나라를 영원한 전쟁터로 만들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일어난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수를 맹세했습니다. 극단적인 가톨릭 교도들은 더욱 폭력적이고 과격해졌습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했던 카트린은 자신이 결코 꺼지지 않을 불을 지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혼돈 속에서도 카트린은 옛 적들을 추격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록에는 여전히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식 밤에 그녀의 굴욕을 목격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일부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진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복수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말입니다. 그러나 카트린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마르키 드 생 앙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늙은 남자였습니다. 그 불운한 밤에 그는 가장 무례한 남자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침대 가까이에 서 있었습니다. 혐오스러운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트린은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왕실 궁정으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왕실에 대한 그의 오랜 봉사에 경의를 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초대를 믿을 만큼 순진했던 마르키는 기쁨과 자부심을 가지고 파리로 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리는 어떤 축하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는 궁전문에서 그를 막는 경비병들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막 지어낸 오래된 혐의로 그를 고발했습니다. 그는 수십 년 전에 프랑스와 1세 국왕을 상대로 음모를 꾸몄다고 전해졌습니다.
그의 반역 증거가 왕실 기록 보관소에서 방금 발견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실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왕대비의 말에 의문을 제기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마르키는 습하고 어두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는 고통과 비참함 속에서 마지막 몇 달을 보냈습니다. 그는 가족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을 변호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6달 후 그는 병과 방치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카트린이 원했던 대로 외롭고 완전히 잊힌 채 죽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복수가 있을 때마다 카트린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습니다. 그녀가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복수는 더 많은 고통과 외로움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거대한 궁전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인들과 경비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프랑스의 누구보다도 더 외로웠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하나둘씩 죽어갔습니다. 그녀에게 다가오는 모든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거나 미워했습니다. 그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친구도 심지어 아들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그녀가 죽기 몇 달 전 궁전의 한 사제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현명한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그녀를 알고 지냈습니다. 그는 그녀의 옆에 앉아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폐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카트린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무엇을 용서받으라는 말인가요? 제가 한 모든 것은 살아남기 위함이었습니다. 제가 한 모든 것은 이 잔인한 세상이 저에게 다른 선택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제는 슬프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폐하, 복수는 당신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권력도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못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카트린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더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가 버티기 위해 치른 대가입니다. 저를 모욕한 자들의 발 아래 짓밟히지 않기 위해 치른 대가입니다. 사제는 말없이 방을 나섰습니다. 카트린은 그녀의 생각들과 함께 홀로 남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박한 꿈을 안고 프랑스로 왔던 어린 소녀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불운했던 결혼식 밤을 기억했습니다. 그 밤이 어떻게 그녀 내면의 모든 순수함을 파괴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녀는 복수한 모든 사람들을 기억했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그녀가 찾던 만족감을 가져다 주지 못했음을 기억했습니다. 카트린은 하나하나씩 죽어간 아이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힘을 다했음에도 그들을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실패를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기억은 어두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습니다. 오랜 세월 만에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울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흘리지 않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물을 볼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울음소리를 들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카트린은 그날 밤으로부터 몇 달 후 사망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역사상 가장 복잡한 여성 중 한 명의 이야기도 끝났습니다. 그녀는 희생자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로 변모했습니다. 마침내 어두운 전설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치의 유산은 그녀의 죽음 이후 수세기 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여성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잔혹함과 맹목적인 복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녀에 대해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를 강인한 여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버텼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녀를 무자비한 괴물로 보았습니다. 그녀는 무고한 사람들을 파괴하기 위해 권력을 사용했습니다. 복수하려는 욕망을 채웠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진실은 이 두 극단 사이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카트린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일부 사람들이 묘사한 절대적인 악녀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복잡한 인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녀는 남은 생애 동안 그 상처를 완전히 잘못된 방식으로 치유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치유 대신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평화 대신 힘을 선택했습니다. 사랑 대신 두려움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이 모든 선택에 대한 비싼 대가를 치렀습니다. 오늘날 그녀가 죽은 지 4세기가 넘었지만 카트린 드 메디치의 이름은 여전히 모든 곳에서 논쟁과 토론을 불러일으킵니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을 방문하면 그녀의 초상화들이 벽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그림들 중 일부에서 그녀는 강하고 현명한 여왕으로 나타납니다. 그녀는 왕관을 쓰고 미래를 자신감 있게 바라봅니다. 하지만 다른 그림들에서는 어두운 여성으로 그려집니다. 그녀는 검은 옷을 입고 두 눈에는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술가들은 그녀의 하나의 이미지에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성격이 너무 복잡하여 하나의 그림으로 요약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작가들 또한 그녀에 대해 수백 권의 책과 소설을 썼습니다. 어떤 작가들은 그녀를 강인한 여성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녀는 잔인한 세상에 맞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무력한 고아 소녀로 프랑스에 왔는지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원하지 않는 나라에서 권력의 정점으로 올라섰는지도 기록했습니다. 이 작가들은 그녀에게서 강한 의지와 날카로운 지성의 본보기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작가들은 그녀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사악한 마녀로 썼습니다. 그녀는 독과 음모를 사용하여 자신의 길을 가로막는 모든 사람을 파괴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프랑스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학살의 책임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여 단지 자신의 권력을 유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가들은 그녀에게서 존경할 만한 어떤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왕관을 쓴 괴물을 보았을 뿐입니다. 이 두 극단적인 견해 사이에는 카트린을 더 깊이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설 뒤에 숨겨진 인간을 보려 했습니다. 잔인한 여왕 뒤에 숨겨진 상처받은 여인을 보려 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카트린이 다른 삶을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녀가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결혼식 밤에 그렇게 잔인하게 모욕당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세상이 그녀를 잔인함 대신 친절하게 대했다면 어땠을까요? 그녀는 우리가 아는 검은 여왕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평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카트린이 자신의 환경과 상황의 산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카트린은 여성이 남성의 손에 놀아나는 도구에 불과했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잔혹함이 만연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잔혹함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잔인한 시대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카트린은 그녀의 잔인함과 힘에 있어서 예외적이었습니다. 그 불길한 밤 그녀의 방에 서 있던 23명의 남자를 보면 그들의 이야기가 카트린 자신의 이야기를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 시대의 강력한 귀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데 익숙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아무도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씩 차례로 쓰러졌습니다. 일부는 자연적인 상황에서 사망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의문스러운 상황에서 죽었습니다. 일부는 재산을 잃었습니다. 또 일부는 지위를 잃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 자체를 잃었습니다. 그들 모두의 유일한 공통점은 어떤 대가를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날 밤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카트린이 그들에게 닥친 이 모든 불행 뒤에 있었을까요? 일부는 확실히 그렇다고 말합니다. 다른 일부는 그저 이상한 우연의 일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우연이 저절로 일어났다고 믿기는 어렵습니다. 카트린은 매우 인내심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공격할 적절한 기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공격할 때면 정확하고 무자비하게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카트린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비극적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행한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행한 일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녀는 원하지 않는 존재로 자신을 바꾸었습니다. 행복한 삶을 꿈꾸며 프랑스에 왔던 순진한 소녀는 차갑고 잔인한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행복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위해 인간성을 희생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행복을 희생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어떤 진정한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권력은 죽음 직후 무너졌습니다. 그녀가 보호하려 했던 아이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후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취한 복수는 어떤 평화도 가져다 주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는 카트린의 이야기를 단순한 복수 이야기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경고의 이야기입니다. 복수가 아무리 정당해 보여도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잔혹함은 더 많은 잔혹함을 낳는다는 경고입니다. 폭력은 더 많은 폭력을 낳는다는 경고입니다. 그것은 두려움과 잔혹함 위에 세워진 권력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결국 그 자신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너질 것입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는 긴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삶은 성취와 승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외롭고 미움받으며 내면이 공허한 채 죽었습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간에 그녀는 자신이 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이 옳았다고 믿으며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녀의 이름이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좋든 나쁘든 카트린 드 메디시는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은 인물 중 한 명으로 남을 것입니다. 간단하거나 피상적으로 판단하기 불가능한 인물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강인한 영웅으로 볼 것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녀를 절대적인 악당으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언제나 그렇듯이 이 두 가지 견해보다 더 복잡합니다. 카트린은 동시에 희생자이자 가해자였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강인한 여성이자 부서진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동시에 프랑스의 여왕이자 과거의 포로였습니다. 이러한 모순이 오늘날까지 그녀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만듭니다. 우리 모두 내면 어딘가에는 깊이 상처받는 고통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해친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욕망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카트린의 이야기는 이 길이 결코 행복이나 평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오직 더 많은 고통과 파괴로 이끌 것입니다. 결국 그녀처럼 완전히 외롭고 파괴된 채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이로써 희생자로 시작하여 어두운 전설로 끝난 한 여성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장을 닫기 전에 잠시 멈춰야 합니다. 일어난 모든 일 뒤에 숨겨진 진정한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카트린 드 메디시는 우리와 멀리 떨어진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모두처럼 살고 고통받고 실수했던 인간이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녀가 엄청난 권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권력 때문에 그녀의 실수는 수천 명의 생명을 희생시켰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녀의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배운다면 그것은 올바른 방식으로 치료되지 않은 상처는 독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독은 그 주인과 주변의 모든 사람을 파괴합니다. 카트린은 치유의 수단으로 복수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그녀를 결코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보다 더 나쁜 존재로 그녀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신이 싸웠던 바로 그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멀고 먼 그날 모욕당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멸시하는 잔인하고 불의한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날 관광객들이 프랑스의 오래된 궁궐을 방문할 때 그들은 여전히 카트린의 유령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두운 복도를 떠도는 유령들입니다. 그들은 그녀가 여전히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말합니다. 살아서는 찾지 못했고 죽어서도 찾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평화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혹은 용서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단 한 사람,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해 줄 사람을 찾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카트린이 스스로의 손으로 만든 무덤에 자신을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증오와 복수, 잔혹함으로 이루어진 무덤입니다. 어떤 영혼도 그런 무덤에서 평화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은 이 삶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시점에서 상처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모욕과 불의를 느끼는 순간들을 겪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남을 것인지 아니면 괴물로 변할 것인지의 차이는 그러한 순간들 이후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카트린은 고통이 자신을 어두운 존재로 바꾸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녀는 세상 전체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어땠을까요? 고통의 고리를 계속하는 대신 끊기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파괴하는 대신 건설하기로 결정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그녀는 오늘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 중 한 명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사용하여 더욱 강해졌지만
인간성을 잃지 않은 여왕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카트린이 살았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이야기를 살았습니다. 어둡고 비극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맹목적인 복수의 결과를 경고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수세기 전 23명의 남자가 그 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왕실 축제를 목격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어린 소녀의 마음에 어둠의 씨앗을 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씨앗은 수십 년에 걸쳐 자랐습니다. 그리고 복수와 파괴의 거대한 나무가 되었습니다. 그 나무는 프랑스 전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만약 그 남자들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았다면 아마 2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방에 서기 전에 말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2번째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행동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 결과가 따릅니다. 따라서 카트린 드 메디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교훈으로 남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인간의 힘에 대한 교훈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또한 고통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허용하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카트린은 강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용감하며 고집이 세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힘은 그녀 자신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를 내부에서부터 파괴했습니다. 결국 그녀에게는 죽은 마음을 숨긴 강한 겉껍질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현재 시대에 그녀의 실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복수에 있는 것이 아님을 배워야 합니다. 용서하고 극복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우리가 원치 않는 사람으로 변하도록 고통을 허용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진정한 힘은 증오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잔혹함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절망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선택하는 데 있습니다. 카트린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평생 동안 대가를 치렀습니다. 심지어 죽은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어둠과 복수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영혼은 결코 평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언급될 때마다 23명의 남자도 함께 언급됩니다. 불길한 결혼식 밤과 피비린내 나는 학살도 떠오릅니다.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삶도 기억됩니다. 이것이 그녀의 유산입니다. 결코 부러워할 만한 유산이 아닙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하지만 올바른 교훈을 얻읍시다. 우리의 고통보다 더 강해지는 법을 배웁시다. 파괴하는 대신 건설하는 것을 선택합시다. 복수의 고리를 끊는 법을 배웁시다. 세상이 우리를 잔인하게 대하더라도 괴물이 되기를 거부합시다. 결국 진정한 힘은 복수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복수를 거부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이 카트린 드 메디치가 결코 배우지 못한 교훈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의 비극적인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은 여왕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녀의 가장 약한 순간에 그녀를 지켜보았던 23명의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 각자에게 대가를 치르게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들려줄 가치가 있습니다. 복수를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수의 파괴적인 결과를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알만시에서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카트린 드 메디치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녀는 희생자였을까요? 아니면 가해자였을까요? 그녀는 동정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아니면 비난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다음번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곧 만나요.